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국회 임시회 폐회 중이네요. 예,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자,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존경하는 박진 의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 방송에서 녹화 중계하고 유튜브에서는 생중계로 진행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국무위원 후보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 및 세제를 비롯하여 국가경제를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업무 능력 및 자질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4월 21일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공직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공직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직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2년 5월 2일 공직 후보자 추경호. 다음은 공직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모두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호덕 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청문회 준비에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질의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밖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 정책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성장세가 약화되고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여전하며 치솟는 물가로 서민 살림살이도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여건 또한 녹록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저성장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디지털 저탄소 전환 등 경제사회 전반의 급격한 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경제 체질 개선 지연, 정부 재정 투입 중심의 경제 운영은 민간 활력 저하로 이어지며 우리 경제 성장 잠재력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착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도 해법 마련이 시급합니다.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중 구조 문제에 대해 교육 격차 확대와 수도권 쏠림 및 지방 소멸 위기 대두 등으로 계층 간,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와 국가 부채에 대한 경각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가 거시 경제 안전성을 위협하는 가운데
최근 빠르게 증가한 국가 부채는 위기 상황과 미래 대비 등을 위한 정책 여력을 제약하면서 그간 쌓아온 우리 경제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한층 키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런 엄중한 시기에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간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당면한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에 대해 코로나 피해로 인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세제 금융 지원, 경쟁력 강화 대책 등을 통해 완전한 회복과 재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유가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서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광범위한 민생 안정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는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 아래 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회복을 양대 축으로 삼아 질서 있게 시장을 정상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대내외 거시경제의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위기 대응과 부동산 시장 급등 과정에서 빠르게 증가한 국가 및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가계부채는 시장과 실물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국내외 금리 상승기와 맞물려 한계, 취약 차조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맞춤형 대응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채무의 경우 재정 준칙 제도화와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기반을 구축하여 건전 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계 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국제 금융 시장에 대해서는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시장 불안 시에는 부문별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습니다. 최근 본격화되는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에 대응하여 범정부 공급망 관리 등을 통해 경제 안보를 확보하는 한편 권역별 상황에 맞는 경제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우리 경제의 전략적 이익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셋째, 민간, 시장, 기업 중심의 경제 운영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저성장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우선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창의적, 혁신적 경영 활동을 꽃피우고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만 불공정 거래, 기술 탈취 등 시장의 규칙 위반 행위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는 등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 확립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공, 노동, 교육 등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통해 민간 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한 성장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진형 경제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에 이르기까지 역동적인 벤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중소기업 R&D 지원도 대폭 강화하는 등 탄탄한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성장 동력 발굴, 구조 변화 등 미래에 대한 준비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반도체, 2차 전지 등 현재 첨단 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고 인공지능, 바이오, 에너지 등 신산업을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범부처 정책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인구의 양적, 질적 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지역 격차 해소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탄소 중립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재편 및 노동 전환 지원 등을 통해 민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저탄소 산업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끝으로 취약계층을 보듬는 정책 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근로 유인을 높이는 생산적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교육,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여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생애 주기별, 정책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 안전망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복지 사업 간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복지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금 계획을 통해 지속 가능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60여 년간 한국 경제를 돌이켜보면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항상 새롭게 도약해 왔습니다. 당면한 경제 상황도 결코 녹록지 않지만 우리 경제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훗날 또 다른 도약의 기회로 기억될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도약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국회 협력, 나아가 국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을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경제팀 모두가 일사불란한 팀워크하에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우리 경제의 난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경제 현안에 대한 저희 구체적인 생각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통해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으로 하고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미리 좀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시 한 15분쯤에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 저녁에는 한 6시 15분쯤 정회해서 저녁 식사하고 이어서 계속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예, 말씀 주십시오. 예, 김수영 의원님. 예, 예. 축하드리면서 저희가 자료 요구한 내용들이 몇 건 있는데요. 그 정부 또 후보자께서 자료를 제출을 안 했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이번 청문회에서 장모의 현금 증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장모가 현금을 증여할 때 그 현금은 어디서 발생했으며 그다음에 장모께서 하나금융투자펀드의 그 운영 수익으로 후보자께 그 재산을 증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입했던 펀드의 이름하고 수익률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 질의 전에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자료 제출 요구인데요. 그 병역 면제 처분 관련돼서 이 후보자님께서 83년 9월에 병역 면제 처분 받으셨는데 이게 그 반년 전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에서는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적격 판정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1년 전 징병 검사에서도 비활동성으로 폐결핵 나왔었는데요. 좀 이 폐결핵 재발 확률이 3% 정도로 좀 매우 낮습니다. 근데 현역병 입영을 해야 하는 시점에 갑자기 이제 매우 희박한 확률인 폐결핵 재발이 일어났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소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통계치에서도 결핵 감염률이 떨어지는데 후보자께서 징병 검사를 받은 82년과 83년에 이제 유별나게 좀 결핵 면제자들이 많기도 했고 당시 폐결핵과 간염이 주요 병역 기피 수단으로 좀 사용되기도 했었다고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후보자께서 결핵 진단이랑 치료에 관한 병원 기록을 좀 전혀 제출하지 않으셨고 건강보험 지급 내역 자료 제공은 아예 거부를 하셨습니다. 그 이력서를 보면 계속 총무처에서 15로 근무하신 것으로 나오는데 당시 휴가 기록 같은 결핵 치료를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 자료 같은 것들을 충분히 소명을 위해서 제출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소명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오전 중으로 최대한 해주시면 제가 점심시간에 검토해서 오후 질의나 이런 데서 좀 그러니까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예. 잠깐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이제 진행을 해야 되죠.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 후보자께서는 의원님들이 말씀 주신 자료를 오전 중에 제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서 서병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주경호 후보자님, 먼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되신 것을 축하를 드리고요. 인사청문회가 잘 끝나게 되면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시는 것 같은데 아마 소회가 남다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이 아마 어깨를 짓누르리라고 봅니다. 인플레이션 문제, 스태그플레이션 문제, 또 코로나로 인한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어떻게 손실 보상을 해줄 것인가의 문제, 이자율 문제, 이자율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또 지원 대책을 세울 것인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아마도 물가를 잡는 문제라고 이렇게 봅니다. 3월 소비자 물가가 이제 전년 동월 대비 4.1%였는데 소비자 물가가 4%대 상승률을 보인 것은 2011년 12월 이후에 10년 3개월 만입니다. 그리고 내일이죠.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되면 이 4%대 물가가 지속될지 더 오르게 될지 또 추세를 가름할 수 있겠지만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어 전망이 밝지만 않습니다.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그때 당시 후보자죠. 물가 상승이 앞으로 1, 2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적도 있거든요. 후보자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물가 상승 이 4%대가 앞으로 더 계속해서 오늘 또 언론에 아침에 보니까 5%대까지 진입할 것이다 이런 언론 기사가 났는데 이 물가 수준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고 이러한 오름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단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에 물가 불안은 그동안 광범위하게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이 유동성 문제, 저금리 이 문제가 바탕에 깔려 있고 또 최근에는 국제 유가, 곡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달에 4.1%의 물가 상승 이 추세가 아마 조금 더 심화되는 정도의 물가 불안 양상이 당분간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대외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유가나 국제 원자재 가격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의 아마 소비자 물가도 지금과 같은 이러한 불안 양상이 일정 기간 좀 지속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달이 되면은 2022년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때는 물가 상승률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텐데 후보자가 생각하는 그런 목표 관리 수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전망에 관해서는 제가 만약에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면밀히 전문가들하고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뭐 과거와 달리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아마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생활 물가, 서민들의 물가 안정은 어쨌거나 우리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된다 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국제 유가도 문제입니다.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100달러대가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또 원유 수입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높은 국제 유가가 국내 유가 상승으로 이어져서 국내 물가 전반에 걸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도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 그리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비축유도 방출을 하고 있고요. 또 작년 11월부터는 휘발유, 경유, LPG에 대한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했고 또 어제부터 30%까지 확대 시행 중인 겁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넷째 주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리터당 1968.2원으로 작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했던 11월 평균 1737.39원보다도 더 많이 올랐습니다. 유류세 인하 효과가 있었다라고 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또 어제부터 시행된 유류세 30% 인하 조치로 물가 안정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 그것이 충분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세금 지금 전체 유류 가격의 약 절반 정도가 세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금 이 세율을 인하를 하면은 그 효과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데 이게 유가 상승기에 국제 유가 상승기에 이것이 시행되면은 아무래도 국민들은 그 내려가는 체감의 정도는 약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늘 저희들이 걱정을 합니다마는 이 세금으로 인한 유가 하락 요인이 과연 현장에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느냐? 이것이 늘 또 불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제대로 유통 단계 등에서 소비자한테 전달되는지 이 부분은 관계부처와 면밀히 점검해서 그 효과가 시장에까지 미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후보자가 먼저 재빠르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 이 유가 인하 하락폭이 정유사에만 도움이 되지 실제 소비자 물가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예.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환 시장도 지금 불안하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 외환 석유류 제품 외환 시장도 이제 불안하고 또 이제 4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한국은행이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보면 석유류 제품이 75.2%로 소비자 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석유류 제품의 가격 상승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유류세의 대폭 인하가 필요한데 지금 법적으로 이것을 100% 확대해서 정부가 시적절하게 그것을 관리해서 정하는 그런 방법은 어떤지 후보자의 견해를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유류세의 기본은 법으로 정해 있고 정부가 상황에 따라서 30% 탄력 세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100%까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자율성을 키운다 하는 측면에 있지만은 우리가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과연 국회가 그 모든 이 변동폭을 전적으로 정부의 상황에 따른 재량 판단으로 둘 수 있을지 그건 입법 정책적으로 아마 국회 등에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재량의 여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 대응은 신속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영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서울 노원갑 고영진 의원입니다.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시고 축하드립니다. 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실외에서는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이제 막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는 정부의 방역 통제를 묵묵히 따라준 소상공인들의 협조와 희생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겠죠. 네. 이분들이 겪은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최선의 보상을 해야 된다는 데는 추경 후보자도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에 대통령 후보자들도 저마다 온전한 보상을 약속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기간 누구보다도 큰 목소리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을 공언했습니다. 기본지원금을 최소 600만 원 드리고 거기에다 손실보상금은 소급 적용도 해주고 폐업한 경우도 지원하겠다. 화끈하게 쏘겠다. 그러면서 50조 지원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습니다만 여러 군데에서 아주 공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인수위가 발표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 대책은 1호 공약 파기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형편이 괜찮은 분들은 소고기 사 먹어서 안 되겠더라. 그래서 차등 지급을 하겠다고 하니까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 겁니다. 소상공인들은 1호 공약을 이렇게 손쉽게 폐기하면 앞으로 어떻게 정부를 믿을 수 있겠냐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수위 측에서는 해명을 한답시고 공약에는 600만 원 일괄 지급이라는 말은 없다. 일괄 지급이 아니라 차등 지급이었다. 최대 1,000만 원이라는 단어로 차등을 명시했다. 자기들이 거짓말한 게 아니고 소상공인들이 오해를 한 것이다. 이렇게 오리발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당선인의 공약을? 예, 지금 이제 소상공인 온전한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 인수위 중심으로 우선 현재 여러 잘 가지 아시겠지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긴 답변 좀 뒤에 주시고 예, 이거와 견해를 같이 하고 계십니까? 어떤 차등 지급이었다는 의미다라는 인수위의 해명과 궤를 같이 하고 계시냐고 묻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상 방안이 확정되면은 저희들이 아마 당초 당선인께서 공약한 부분에 상응하는 그런 내용을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걸 좀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 불명확하신데요. 제가 묻는 거는 예. 공약할 때 내용을 제가 묻는 거거든요. 네. 이걸 보면요, 이거 너무나 명확해요. 저 자료에 떠 있는 것만 봐도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당선인이 했단 말이죠. 그야말로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러면 허위 과장 광고로 물건 팔고 소비자가 항의하니까 근데 언제 그랬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후보자께서는 인수위 기획조정 분과의 간사를 맡았었고 또 현재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서 인수위와 기재부의 업무 협의 과정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판단하는데 인수위가 이러한 보상안 발표할 때 후보자도 같이 협의하고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까? 뭐 일일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스크린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당선인께서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 충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충실히 이행한다는 말은 최소 600만 원을 얹어서 1,000만 원까지 하겠다라는 이 문맥에 충실하게 다시 지급할 것입니까? 차등 지급하지 않고? 확정되면은 저희들이 확정안을 보시고 내용이 너무 평가를 분명한데 해주시기 왜 바랍니다. 자꾸 지금 이거를- 현재 최종 안에 관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되면은 저희 후보자 글 워딩 좀 하나 올려봐 주세요. 후보자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난번 우리 기재위에서 최소 600만 원의 지원금에 소급 적용까지 포함한 실질적 손실 보상이 차등 지급으로 대폭 구태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도 지난 추경 심사 과정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왜 얘기가 자꾸 달라지고 소상공인들이 화나게 만들고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오게 만드냐 이거죠. 만일에 달라졌으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사과하는 게 우선이지. 물론 모든 대선 공약이 다 지켜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특별히 코로나 과정 속에서 희생을 한 분들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선인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50조 이상 이게 재정 이거 확보하는 게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자꾸 기존에 문재인 정부가 했던 그 추경 예산에다가 33조 플러스 알파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걸 꽤 맞추려니까 차등 적용하겠다 그런 거 아니냐 그 말이죠. 후보자께서는 선거 때 정책조정본부장 맡았었죠. 그러면 이 후보자의 공약에 전부 관여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공약을 막 바꿔서야 되겠습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원 공약을 관철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국민 앞에 거짓말 하시는 거고 그러면 저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각별히 원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들께 드린 약속 충실히 지키도록 현재 지킬 수 있도록 작업 중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또 보고 드리고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후보자께서 내신 재산 내역을 보니까요, 국무조정실장 퇴임 당시와 지금을 특히 이제 주택의 공시가가 아닌 시가로 환산을 해보니까 한 재산이 한 40억 정도 늘어나셨어요. 제일 큰 거는 제가 보니 이 도곡동의 아파트가 당시 취득가는 13억 8천인데 현재 알아보니까 한 뭐
몇 억이죠? 30몇 억이 되는 그러한 아주 비싼 가격 상승이 많이 됐잖아요. 근데 종부세는 얼마 내고 계시는 거죠?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뭐 수백만 원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두 번 또 나눠서 냈기 때문에. 예, 부부 공동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쭉 종부세를 내지 않으시다가 2019년부터 내고 계시고 작년에 370만 원 됐거든요. 후보자가 사는 주택이 우리나라에서 상위 몇 프로쯤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뭐 제가 거기까지 제가 쭉 아파트 나열해 보면 0.3%에 해당합니다. 그런 분들이 370만 원 정도 내는데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저는 우리나라 종부세 부담이 최근에 매우 크게 갑자기 빠르게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그 수준에 관해서 또 그 종부세 부과 방식에 관해서 한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일준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 사시고 계시는 집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엄청나게 가격이 몇 년 만에 엄청 상승을 했는데요. 이 상승된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목동에 있다가 도곡동으로 2015년에 이사를 했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득을 그 가격으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 자신은 어떠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가가 많이 올랐고 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대로 또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많이 오른 집에 살고 있구나 하는 또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이렇게 그냥 집이 하나 있어도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집값만 올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억울하게 세금만 더 낸다. 좀 이런 이야기가 많은 전문가들 입에서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재산 가치가 오르면 그에 따라 세금이 더 내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최근에 수년간에 여러 요인이 겹쳐서 여러 정부의 정책적인 요인들도 겹쳐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기 후보자님, 우리 지금 뭐 코로나 소상공인 때문에 그 많은 뭐 지금 우리 보상 문제라든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백신 접종이 세계에서 몇 번째로 혹시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108번째인데요. 예. 정부가 그동안에 작년 상반기까지는 입만 열면 K 방역을 세계 최고다 하면서 엄청나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통계를 한번 보면요. 작년 한 해 동안만 폐업한 기업 소상공인이 23만 6,487명입니다. 이걸 달로 환산을 하면 19,707명이고요. 하루를 계산하면 648명이 폐업을 했습니다. 중기부 통계에 따르면 영업이익은요. 전년 대비 43.1%로 떨어져서 반토막 수준이고 총 부채는 빚은 19.4% 증가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 코로나 대책,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 어떤 점이 부족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코로나라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겼고 거기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나라 전체가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뭐 기술적인 부분에 관해서야 여러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은 나름대로 정부는 또 국민의 협조를 얻어서 코로나 방역에 애를 쓴 부분은 뭐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어려진 우리 소상공인 국민들의 또 절대적인 협조도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로 정하고 지난달 14일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약 2억 9,100만 톤을 더 줄여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우리나라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6.1%로 미국은 10.6%, EU는 14%, 일본 19.5%보다 더 높습니다. 이렇듯 제조업 비중이 정말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아주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현장의 현실을 잘 고려하지 않는 그런 목표치라 보여지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줄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는 정책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탄소 중립, 기후 변화 대응 여기는 뭐 어느 국가도 예외 없이 정책적인 노력을 모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 2030년 NDC 40%가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이걸 과연 어떻게 이 감축 이행을 할 것이냐, 이행 수단은 제대로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준이냐, 우리 경제 현실에 부합하냐, 이런 점에 관해서는 일부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목표, 이 방향은 저는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다만 산업계 또 현실 경제계와의 소통이 일부 미흡했거나 현실 반영이 부족한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소통하고 지혜를 모아가면서 좀 현실적인 이행 수단 등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과제들이 바로 우리 경제 또 미래를 위한 하나의 도전이자 기회로 우리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후보님 말씀처럼 정말 이런 그 목표가 도전이자 기회라고도 할 수 있지만 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너무 힘들다, 어렵다 예. 라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또 말씀처럼 산업과 경제 도약의 계기를 삼을 수 있는 저는 그런 정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허일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추경호 후보자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꼭 성공한 부총리가 되기를 전 희망하고 기대해 봅니다. 예, 기대해 잘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뭐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또 지금 희망을 갖지 못하는 청년 세대를 위해서 꼭 잘해 주셔야만 됩니다. 네. 네, 그런 의지 갖고 계시겠죠? 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이렇게 좀 당부성 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김동연 총리, 부총리 또 홍남기 부총리 인사청문회에 다 참여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 당시 후보자가 가장 강조했던 게 경제부총리로서의 소신과 원칙, 분명한 입장을 견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예, 그렇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때는 정부의 경제 철학과 후보자의 평소 소신이 얼마나 조화롭게 갈 수 있겠느냐, 때론 노라고 이야기하겠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또 국민들은 부총리로서의 뚜렷한 소신, 정책, 철학을 검증하고 그로부터 미래의 걱정을 조거나 그나마 좀 덜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홍남기 부총리 때는 오는 청문회를 통해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소신이 있음을 입증하고 국민들에게 확신을 줘야 한다. 예.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제 정책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부총리 패싱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청와대에 항의하고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과감히 직을 던질 각오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견제해야 된다. 이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게?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사실. 예. 관련해 갖고 뭐 일부 언론에도 보도됐고 뭐 답변도 하셨는데 그래도 후보자께서는 평소 그 조세 형평성이라는 조세 기본 원칙이 관철돼야 된다는 말씀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양도세 폐지나 전면과세 에 관련해서도 빨리 조속한 입장 분명히 정리해 갖고 해야만 시장이 안정됩니다. 이 관련해 갖고 지금 그 금융 어쨌든 이 당국 금융기관에서는 이 전산망 구축하는 데서 지금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보도까지 나와 있던 예. 인데 이러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게 되면 내가 이러한 입장을 갖게 됐다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좀 하고요. 또 관련해서 후보자가 평소에 조세 유출 관련해 갖고서도 국세 감면 한도 의무화 개정 법안도 전에 2차례 내지 않으셨습니까? 예, 예. 그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인들은 연말되면 세법 개정할 때, 조특법 개정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또 각계 요구 때문에 부득이하게 안 낼 수 없는 법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잘 판단하셔갖고 일관된 원칙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네,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저는 정부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행정명령이라든가 또는 행정규칙 이런 거 통해 갖고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여소야대 상황 아니겠습니까? 힘들더라도 꾸준하게 야당과 반대자들과 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후보자께서는 또 마찬가지로 이런 비슷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여당이 독재하는 걸 지적하시면서 정부의 어떤 정책 추진 과정을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같은 입장을 또 견지해야 됩니다. 어쨌든 후보자가 장관이 되어서 일을 추진한다고 하면 여소야대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힘들더라도 또 어쨌든 국회 경험이 누구보다 있으시기 때문에 야당과 대화해야 되고 또 노동개혁 또 그다음에 시민사회 노동개혁을 통한 어쨌든 개혁을 늘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면에서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비판 세력과도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그게 일시적으로 명령이나 또는 시행규칙 개정해 갖고서 그런 거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입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과 또는 시민사회와 또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된다. 소통을 해야 된다. 이거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예, 예. 그렇게 또한 다른 의원도 지적하실 것 같은데 역시 비현실적이거나 좀 과도한 공약 또는 민생 불안이라든가 갈등을 유발할 공약들은 빨리 정리하기 필요합니다. 이건 후보자들 과거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선 공약에 매몰돼 갖고서 그거 지킨다고 하다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전 정부도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그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 인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권이 지금 매니페스토에 제출한 것만 해도 당장 소요되는 예산이 200몇십조 들어간다는 그런 언론 보도 제가 봤습니다. 감당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소요 예산을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가면서 빨리 우선순위를 좀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 설명해야지. 여기에 어쨌든 매몰돼 갖고 당선자 공약이니까 대통령 공약이니까 추진하다 보면 그 결과 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면에서 분명히 후보자의 그 소신과 원칙들, 입장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어쨌든 평생을 갖다가 경제정책과의 수입과 집행에 관여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게 경제정책 성과가 단번에 나타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예. 좀 5년을 보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 1, 2년 안에 뭔가 성과 내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쫓겨갖고서 아무것도 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5년 후에 지금 당장의 성과보다는 5년 후에 마무리할 때쯤에 상당 성과를 냈다. 그러면 사실은 그 후보자 속한 집권당이나 대통령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안목을 좀 원래 갖고 계시니까 장관이 돼서도 좀 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같은 맥락에서 이 정책 목표도 과도하게 단기적으로 성장률 향상이라든가 일자리 개선 이런 것보다는 역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에 맞게 대한민국 국가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점들을 보면서 중장기 계획을 잘 세워갖고 기초를 잘 다지는 그런 그 부총리가 되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그 인사가 만사 아니겠습니까 사실은요. 예.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 공무원들 희비가 엇갈립니다. 인수에 참여했거나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하면 어떤 때는 훈장이 되고 어떤 때는 이게 주원 고치가 됩니다. 낙인이 찍혀집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겠죠, 그게? 네. 정말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그런 공직자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그런 공정한 인사를 해주십사 하는 전 당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있으니까
뭐 이게 국회에 파견 왔거나 비회체가 뭐 파견 나갔던 유능하니까 나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부처에서 추천했던 거고요. 그런 공직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요, 사실요. 저는 후보자가 여야의 국회의원은 다 경험했고 또 전 정부에서 장관했었고 또 지금 새로운 정부의 장관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국가를 위해서 정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발탁하는 공정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하나는 제가 뭐 국정감사 때 몇 번 했던 얘기인데 그 해외 유출 그 수동 원천징수제도 정부에 관해서 제 청년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게 법안 제출돼 있고 김대기 국회청장도 그렇고 그다음 송영길 부총리도 이게 긍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건 한번 좀 후보자도 국감 때 같이 들으셨을 테니까 이게 그야말로 이 원천소득 이자 배당 로열티 이 문제 그냥 나가는데 아무 통제 장치가 없습니다. 이 관련 법안은 꼭 개정돼야 될 것 같은데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여러 부족한 사람한테 앞으로 이렇게 좀 유념해서 하라 여러 가지 당부 말씀 주셨는데 소중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잘 기억하고 제가 만약에 소임을 맡게 된다면은 앞으로 그런 정신으로 잘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주신 원천 소득 이 문제도 저도 문제의식이 같습니다. 잘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 등 하셨는데 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무원들이 유능해서 기관에 파견 가고 청와대 가고 국회에 와 있었는데 우리가 가끔 이 정권 교체기에 그 단순한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거는 정말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는 능력에 따라서 그 열정이 얼마나 있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지 그게 따라서 인사를 하는 것이지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하게 말씀드리면은 청와대 파견 현재 청와대에 나가 있는 친구들이라도 역시 유능하고 제대로 된 인력이다 하면은 저는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위치에 보임을 시켜서 일을 할 생각입니다. 일을 시킬 생각입니다. 예, 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전북 익산 출신 김승우 의원입니다. 우리 추경호 의원께서 경제부총리로 지명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예,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선을 국민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윤부자 정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건 지금 후보자들이 재산이 40억, 50억, 100억까지 되다 보니까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거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추 후보자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이 2016년에 공직을 퇴직하셨죠? 16년 1월에 예, 예, 그때 재산을 보니까 한 12억 얼마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2018년에 국회의원이 되시고 16년에 국회의원이 되시고 2년 후에 재산 신고 내역을 보니까요. 본인과 배우자 차녀 명의로 예금이 약 10억 이상 폭증했습니다. 맞죠? 예, 그 내용을 보시면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셨죠. 네, 그리고 재산 증식 과정을 보면 이해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재경부의 은행 제도과장 하셨죠? 네, 그러면 주무과장이시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 실질적인 주역을 하셨네요. 제가 외환은행 자본 유치하는데 담당 업무를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로 국민들께서 수행했습니다. 이거 결과적으로 헐값으로 매각했고 그다음에 ISDS 사건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국부가 유출되었는데 이게 후보자 책임이 아니냐고 여쭤봐달라고 합니다. 예, 답변 드릴까요? 예, 예, 아시다시피 2003년에 외환은행이 당시 어려움이 있어서 이 해외 자본 유치를 했고 그 다음에 2005년 말부터 2006년에 그것이 많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국회,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 제기했고 그때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약 4년여간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1심, 2심, 네, 그거 3심 다 알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최종 후보자 판시를 했습니다.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당시에 양심적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당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익을 위해서 시장 안정을 위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그리고 다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 때 후보자 하나금융투자에 재산이 많이 증식이 돼서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후보자님, 장모님께서는 그 엄청난 그 현금을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의원님, 아까 그 말씀 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장모님께서 재산을 얼마나 갖고 계시는지 재산 정식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한테 손자들한테 당신께서 일부 정려를 주셨고 저희들은 정려 받는 즉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대로 세금 아니 납부하면서 그리고 저희들 그 받은 의원이 겁니다. 보면요, 그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가 인수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장모가 투자했는데 그 투자 수익이 몇 년 동안 연간 10% 이상 발생했습니다. 이게 이해 충돌이 없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2003년에 시장을 위해서 제가 그런 조치를 했고 그것이 2016년, 17년에 우리 장모님께서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11년에 하나금융이 인수를 했는데요. 예, 그때 후보자는 그때 국무조정실장 하셨죠? 2011년에 11년에. 제가 그때 뭐 하셨습니까? 금융위원장, 경제비서관을 하고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부위원장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 내용을 알고 투자한 것으로 국민들은 인식을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국민들은 인식할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어른이 그 한 곳에만 자산 운영을 하고 있었는지 그것도 제가 알 바가 없고 그거를 연결시키시는 거는 저는 정말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아니 그리고 부분이네요. 지금 10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본인을 비롯해서 장녀도 납부하셨죠? 다 그대로 다 납부 그 있습니다. 영수증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후보자님,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과제가 추경이죠. 예, 민생 안정을 위해서 또 코로나 손실 보상을 위해서 추경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기 추경하고 또 추경호 장관님하고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시중에서 추경 많이 할 것 같다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제가 어떻게 추경을 많이 하시겠습니까? 반대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리고 아까 모두 발언에서 온전한 보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예, 그런 정신하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추경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최종 확정이 되면 지출 규모하고 재원 조달 이렇게 가져갈 텐데 일단은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하고 지출 구조 조정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하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지금 여러 방안을 후보자님, 검토 지출 중입니다. 구조 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그 구조조정의 대상 사업 중에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니딜 사업이 대폭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저는 지출 구조 조정을 하면서 우리 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잘한 거는 그대로 가야죠. 그런데 아니 현 그 정부에서도 원론적인 답변 마시고 아니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도 무슨 특정 정부의 사업이니까 역점 사업이니까 깎자 이런 식으로 저는 접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사업 자체에 무슨 사업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든가 연례적으로 또 집행 실적이 낮다든가 이런 기준하에 모든 사업을 동일하게 놓으면서 지출 구조조정 사업을 발굴을 하지 무슨 특정 무슨 정치적인 어떤 색깔을 갖고 이렇게 아닙니다. 접근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지 않을 지금 예정입니다.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에서 첫 번째 문재인 정부 주유기 사업이 시작이 될 것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접근할 겁니다. 예. 예, 김수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해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후보자님 매번 옆에서 뵙다가 이렇게 뵈니까 또 기분이 새로운데요. 예. 네.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보자님 여기 한번 봐주시면요. 지금 예. 이 피켓은
장애인의 학력을 전체 국민이랑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졸 이하 학력의 비중이 전체 국민에서는 11%인데 장애인은 53.5%거든요. 그리고 비경제 활동 인구는 전체 국민이 36.3%인데 장애인이 62.7%입니다. 그 다음은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인데요. 전체 국민의 40%가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은 0.9%만 참여합니다. 그리고 1인당 장애인 평생교육 연간 예산이 2,287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평생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전체가 4,295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308개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전체 성인의 경우는 한 21만 개 정도 되는데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580개 정도로 전체 성인의 0.3%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질의를 좀 드리면 현재 이제 평생교육법을 보면 국가가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령인 보조금법 시행령의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 그 지역 평생교육센터 운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네, 이렇다 보니 이제 국비 지원도 안 되고 장애인들 지역 평생교육센터 접근권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이 지역 평생교육센터의 정부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진다면 더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서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노인, 주부, 실업자 이런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선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 예산 지원 확대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강화돼야 된다 이런 말씀 우선 드리고요. 평생교육시설과 관련된 지원 부분은 아시다시피 2005년에 이것은 지방에서 하는 게 맞다 해서 네, 지방 이양 사업으로 그때 확정을 그러면 해서 제가 조금 더 좁혀서 예. 질문을 드리면요. 예. 이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그러니까 바랍니다. 그렇게 정해져서 국고 보조의 제외 사업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2005년에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제 일단 네, 그 부분에 그거는 관해서 현황이고요. 그렇게 하기로 돼 있기 시행령 때문에 개정에 대한 의견을 이 부분에 여쭤본 겁니다. 관해서 과연 다시 또 국가로 돌려야 되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부정적이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예산 관련돼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면요. 교육부가 이제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매뉴얼을 배포를 했고 올해 7월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저 알고 있는데 그리고 교육부가 2023년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예산안 요구로 134조 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4조 네, 그러나 이제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의 예산 운용 계획상 교육 현장의 원만한 적용이 좀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전국장애인 야학협의회, 한국내병병 장애인 인권협회,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등 장애인 인권단체에서 정부가 2023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제부 우리 후보자님 댁에도 가서 이것들을 요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제부총리가 되신다면 이 예산을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그때 이제 요구한 사업들에 관해서는 아마 세부 사업별로 저희들이 좀 엄밀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일부는 뭐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고, 일부는 여전히 현재 재정 운영이나 또 원칙 측면에서 아마 단기간에 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것도 있고. 또 현재 어떤 것은 기존에 국가 예산을 좀 더 확대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도 있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결국 후보자님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전형적인 답변은 해주지 않으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2018년 예산안에서 후보자님 그 지역구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도로건설 사업에서 정부 안보다도 총 450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2021년 예산에서는 부처 연계형 노후산업담지 개발 사업비가 10억 원 증액이 됐고 관련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도 원래 없던 3억이 반영이 된 바가 있습니다. 대구 한실마을 공영주차장 사업비, 대구 국립대구과학관 운영비가 각각 6억, 2억 추가됐고요. 다사 외관 광역도로 사업비도 30억 원이나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후보자님께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셨는데요. 당시에 이 예산들 때문에 여야 실세들이 쪽지 예산을 통해서 지역구 예산을 알뜰하게 챙겼다라는 비판의 여론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의 절실한 예산 요구에 대해서는 뭐 하겠다 안 하겠다도 아닌 무성의한 답변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이제 사회적 약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혹은 이거는 부적절하다 같은 정확한 어떤 검토나 답변조차 하지 못하시는 분께서 우리나라 경제사령탑 역할을 맡으시면 정부 재정이 과연 약자들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는지 혹은 얼마나 더 잔인해질지 뭐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장애인 관련돼서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국회에 장애인 평생교육법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기용 의원님과 조혜진 의원님이 각각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미 평생교육법이 있는데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이 별도로 이제 발의된 이유는 사실 좀 분명하겠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 피켓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율이 향상되지 않고 시설이나 프로그램 운영 기간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애인 관련 법률이 일반법이랑 달리 개별법이나 특별법 형태로 제정돼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또 그런 선례도 있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지역법 재활법 그리고 특수교육법 등이 그런 법률입니다. 이 발의된 장애인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국가가 이제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과 함께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예산을 교육부가 정한 운영 기준에 미달하지 않게 지원할 책무를 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장애인들이 국가 시책인 평생교육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이 예산 지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동 발의를 했고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조혜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하신 만큼 좀 관련된 논의가 전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많이 있는데요. 이 법안 사실 기재부가 반대하면 어렵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혹은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라는 의견을 기대하면서 후보자님 이 법안에 대한 의견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 법안에 관해서 소상히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 부분에 관해서 현재 여러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제출해 두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진지하게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는 이 예산 이 배려 또는 지원 확대돼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뭐 전적으로 저는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간사할 때 이야기를 조금 하셨는데 저는 당시에 제가 여러 이해 단체들 여러 단체들과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중에 특별히 제가 장애인분들 저희들 직접 모시고 제 방에서 말씀을 일부러 듣고 또 존경하는 우리 기재위의 모 의원님 같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장애인 예산 관련해 대폭적인 정액에 애를 썼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타당한 범위 내에서 이 정책적인 관심을 더 두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용혜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주경호 후보님 같이 기재위에서 활동하던 사람 일원으로서 후보자로서 지명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는 다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오늘 언론에 주식 양도세, 금융투자세 관련해 가지고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부총리로서 이 많은 일을 해야 되고 특히 경제 사회 전체 현안에 거쳐서 많은 문제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모두 발언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8페이지에 이 복지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금 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어서 눈에 띄어가지고 지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금이라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연금 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한 계획이고 선거 과정에서도 뭐 특별히 구체적인 계획은 없던 거로 아는데 여기 모두 발언 문건에 연금 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는 말이 눈에 띄어서 워밍업하는 질문으로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누구나 잘 아시지만은 지금 우리 공적 연금을 이대로 두어서는 그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하는데 문제인식을 다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국민들께서 이 실상을 알고 우리가 이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미래 세대까지 우리 청년들 세대까지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여기에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 대선 후보들께서 공적연금 개혁위원회 같이 이런 사회적 논의 방향성에 통해서 대해서는 해야 된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안이나 이런 거가 있는지를 질문드린 겁니다. 그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새 정부가 출범하면은 구성을 해서 뭐 국회뿐만 아니고 우리 예, 알겠습니다. 이 정부 사회적인 내에 대화하면서 안을 만들어 가야 될 때가 됐다. 이대로 방치하기는 이제는 더 이상 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문제인식입니다. 예, 임기 중에 꼭 그 시작이라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게 지금 원래는 주식 양도세 폐지라 해가지고 공약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달라지는 게 있고 같이 기재위원 하면서 저희들이 2024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기로 이렇게 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융투자세액이 실시되기 이전에 양도소득세 폐지라는 공약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억 이상 주식 보유자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폐지하는 건지 부자 감세인지 개인한테는 부담이 증가하고 거래세는 유지되고 양도소득세는 폐지되는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방향 설정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좀 방향을 가지고 가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소액주주 등 모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면은 현재 주식 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나 그 다음에 주식 시장에 좀 더 생산적인 자금들이 좀 들어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투자자나 시장의 수용성이 아직까지 충분히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다 해서 저는 가능하면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한 2년 정도 좀 유예할 필요가 있다 시행을 그러면서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좀 인하를 하면서 주식 시장에 좋은 자금들이 또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네, 생각이고 알겠습니다. 그럼 가상자산도 같은 맥락으로 가상자산 큰 틀에서는 같이 볼 수 있는데 가상자산은 아시다시피 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현재 그 거래의 투명성, 안정성 확보 그리고 소비자 보호, 투자자 보호 이런 문제가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과 관련된 현재 법제 정비, 법제 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제도가 마련된 뒤에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종합하면 주식 양도세 폐지와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의 과세한 이거는 종합해가지고 좀 시기를 조율하겠다.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것과 더불어 우리나라 지금 증권거래세도 같이 받고 있어가지고 양도세와 주식 양도세와 거래세를 둘 다 받는 거는 이중과세라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발달된 국가들 특히 미국 시가총액 1위인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65년에 주식 거래세를 폐지했고 일본 주식 주가 총액이 2위인 일본의 경우도 이미 1999년에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를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와 금융투자세 신설 그리고 가상자산의 과세 그런 부분을 재검토할 시에 이 주식 거래세와 양도세가 이중과세적인 성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가지고 함께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그래서 금융투자 소득세는 일정 기간 좀 유예를 하고 한 2년 정도 그 다음에 주식 거래, 증권 거래세는 좀 인하해서 주식 시장에 관해서 자금이 조금 더 모여서 시장을 좀 튼튼히 받쳐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양도거래세가 신설되고 하면은 주식 양도세가 신설되고 하면은 거래세 문제는 이중과세 문제도 있고 세원도 충분하니까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하실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제가 최초에 생각할 때는 이제 이 금융투자소득세로 들어오면은 거래세는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최초에 시작을 했고 그것이 이번 국회 들어서는 제가 그 입법을 좀 유보를 했습니다. 시장의 수용성 등 보니까 조금 이런 감이 있다. 근데 양도 금융투자소득세가 들어오면은 저는 정권 거래소는 사실은 정리를 하는 게 전체적으로 방향성은 그렇게 가는 게 예. 맞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증권거래세 농어촌 특별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게 왜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왜 증권거래세 왜 농어촌 특별세가 포함되어 있는 사회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 해서요. 뭐 그 당시 처음에 부과될 때 주식이 사치제라 해가지고 예. 어려운 농어촌을 돕기 위해서 특별세가 신설되는데 그 취지에 지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농어촌 특별세가 필요하면 다른 용도에서 다르게 하고 지금은 주식을 사치제로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함께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식 관련 과세 체계를 정비하면서 그런 부분 함께 검토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예, 유경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원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후보자님 앞에서 맨날 보다가 이렇게 후보자가 되셔서 오시니까 반갑기도 하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청문회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아무래도 론스타는 한번 좀 물어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론스타를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 론스타와 관련해서 인연이 굉장히 깊으시더라고요. 예. 2003년 재경부의 은행 제도 과장에서부터 2016년 국무조정실장 할 때까지 쭉 관련을 했는데 몇 가지 좀 우선 물어보면요. 그 1심 판결문을 보니까 1심 판결문에 우리 추경호 후보께서 이 신진창 사무관을 통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변영호 국장에게 보고한 문건 안에 보면 그 입찰 공개 방식에 관해서도 정리가 돼 있고 또 BIS 비율이 8% 이상 유지될 전망이다 이런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개 입찰 방식이 오히려 낫고 그리고 이게 그렇게 부실하게 될 것 같지 않다 이런 그런 대략의 그런 보고서인데 그 사이에 2003년 7월 그 15일 조선호텔에서 10인 회의하고 23일 날 다시 우리 추 후보자 서명이 들어가 있는 보고서를 보니까 거기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그 보름 만에 BIS 전망치가 그 비율 악화가 우려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한 예외 승인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사정이 변경이 되는데 이렇게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아까 최초에 말씀하신 공개 입찰 관련 문건은 저희들이 이제 이 외자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 진행 방식을 지금 제한적 경쟁 입찰로 해왔는데 공개 입찰 이 방식도 있을 수 있으니 한번 검토는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문제인식을 갖고 국장께 보고를 드렸고 당시 국장께서는 종합 판단하에 현재 여러 외환은행의 BIS 비율에 대해서는 사정을 보니까 8% 이상 유지될 전망이다. 이게 BIS 자기 자본 비율이 경영 지표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 보름 만에 바뀌었거든요. 예, 그런 왜 그렇죠? 여러 지표들이 그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개 입찰을 한다면은 이런 이 이유도 가능하겠다 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과장 수준의 검토였던 겁니다. 그런데 외환은행은 그 당시 아시다시피 주가가 액면가의 반도 안 되는 3,000원 안팎이었습니다. 제가 예. 은행 제도과장으로 계시면서 이 보름 만에 그런 걸 판단을 못해서 이렇게 바뀌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우리 추 후보자님 늘 말씀하시는 소신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이게 약간 갸우뚱이 돼서 말이죠. 또 좀 그 다음에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재판을 받아갖고 무죄를 받아서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정책에 있어서 무죄라고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정책 판단에 있어서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지 여기에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감사원 감사 결과 그 2007년 3월 달에 한 그리고 2006년에 했던 수사 결과를 보면
감사원 감사 결과는 이렇게 돼 있어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은 각종 편법과 자료 왜곡 등의 방법이 동원돼서 불법 헐값 매각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여기에선 주의 처분을 받으셨죠. 예. 네. 그리고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했던 검찰 수사팀에서 여기에서는 뭐 어떻게 돼 있냐면 외환은행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춰서 정상가보다 3,443억, 8,252억 그런 정도의 낮은 가격에 팔았다며 외환은행 매각은 불법이라고 결론을 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 대해서 이거를 결국 이걸 주도했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3년 7월 15일 날 있었던 조선호텔 10인 회의가 이거를 그렇게 변경시키고 주도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이런 점에서 보면 그 10인 회의에 참석하셨잖아요. 네. 네. 그렇게 보면 이게 배임죄는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만 절차상 위법과 국가적 손해가 있었다는 것은 감사원 감사 또 그리고 검찰 공소 내용에서 확인된 사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이런 정책 결정에 대해서 뭐가 잘못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시에 이제 일부 문제 제기에 있어서 감사원 감사를 했고 검찰에서 그런 취지로 기소를 했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은 다툼이 있었고 결국 법원이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하고 검증한 결과 1심, 2심, 그러니까 3심 무죄인데. 전부 모든 헐값 매각의 네, 시비 그러니까 과정의 이제 적정성 등등에 대해서 전부 문제없다 이렇게 최종 네, 그거는 판단을 이제 했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무죄라고 하는 게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배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 절차상 불법이나 문제가 없었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이해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2012년 5월 달에 TF를 구성하는데 이거는 한국 정부가 ISDS에 제출할 준비 서면 대응 문건 그 TF잖아요. 여기에 참여하셨잖아요. 네. 그때 보면 거기에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 산업자본으로서의 은행 인수 무자격이라는 논점을 여기에서 그거를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불리한 소송을 자초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ISDS는 아시다시피 지금 한 10여 년 이상 저기 이제 정리되어 있는 거 한번 참고하셨어요.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우선 국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건이 논의될 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일부 제가 그 전에 이 업무 관여도 했었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제가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이 결정에서는 제가 관여를 시간이 하지 않았다. 없어서 예.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같이 좀 더. 예. 그 보도에 의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국 사회는 외국 자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서가 너무 강하다.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 언론, 매체들이 모두 외국 자본에 대해서 지나치게 국수적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문제라고 우리 준비 서면에 진술했고 또 그것을 론스타가 유리한 증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했다면 이런 진술에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이게 사실이라면 총리로서 어떤 혹시 자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는 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표현은 처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아까 답변하신 것까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 의사 결정을 할 때는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고 또 그런 건이 있을 때는 제가 국무조정실장을 할 때도 저는 일부러 회피 채척을 하고 우리 차장이 대신 관계 전문가들하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우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내정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지금 국제 정세나 닥쳐오는 우리 경제의 여러 가지 전망들을 볼 때 여러 가지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고 아주 슬기롭게 잘 헤쳐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오늘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보면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그리고 후보자가 생각하는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또 앞으로 어떻게 정책 역량을 발휘할 것인가 이런 걸 이제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저는 잘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인수위가 거의 지금 국정 방향과 국정 과제와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좀 내놓고 있지를 않아요. 깜깜합니다.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그때는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인수위 격이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여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는 국정과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새 정부의 국정 방향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해서 거의 매일 몇 건씩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어떤 새 정부의 어떤 국정 방향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번 인수위는 아무것도 발표를 안 하니까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가 알 수가 없어요.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청문회도 그게 없으니까 이거 뭘 검증하지? 뭘 가지고 토론을 해보지?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뭐 그런 현실은 있지만 또 지금까지 후보자께서 이 의정 활동을 통해서 간간히 보여주셨던 어떤 경제관이나 또 대한민국 경제 정책과 관련한 또 말씀들을 하신 게 좀 있으니까 그게 기초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처음 경제기획원 기재부 차관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예. 기획재정부 차관을 하셨었죠. 그리고 3개년 계획,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걸 만드셨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명박 정부 때 이른바 MB노믹스를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MB노믹스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선성장 후분배 대기업에 이 세금 깎아주고 규제 풀고 해서 성장하면 낙수 효과에 의해서 중소기업이나 이른바 이 하류로 흘러내려간다. 이 기조하에 MB노믹스가 유지가 됐었잖아요. 그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셨었습니까? 그 MB노믹스가 성공했다고 그때 평가를 했었나요? 뭐 아시다시피 정부의 평가는 뭐 공과가 늘 있지 않겠습니까? 있죠. 예. 그런데 그 이른바 MB노믹스, 이른바 낙수 효과에 의한 선성장 후 분배가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가 됐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경제민주화도 나오고 물론 뭐 뒤에 실천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했었던 거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비판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 그러니까 후보께서 알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뭐 개념만 말씀해 주세요. 예. 이름 자체가 상징하다시피 이 소득이 높아지면은 그 힘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또 선순환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거기에는 뭐 여러 프로그램이 있지요. 뭐 사회 안전망까지 쭉 있을 수 있는데 그 기타 정책들은 대개 과거 정부나 아마 현재 앞으로 정부도 아마 비슷한 정신은 이어가야 될 텐데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 프레임이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그 소득주도 성장에 흔히 말해서 간판이라고 나서는 또 처음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정책들이 이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이런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비판 지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이른바 가계 소득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고 필수 생계비는 줄여주고 사회 안전망은 확대해서 결론적으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린다. 그래서 소비를 늘린다. 그리고 내수를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소득을 높여야 된다 하는 그 취지에는 예. 제가 공감을 하는데 이 기조 이게 틀린 겁니까? 그 프레임에서 그러니까 최초에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정책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인 거고 전체 구성과 관련해서 이 기조를 새 정부는 유지를 하지 않을 건가요? 소득을 높여야 된다는 정신에는 저희가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데 소득을 늘린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자, 그럼 이제 임금 가지고 시비를 붙으셨으니까 일본이 좀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일본의 임금 인상 수준, 그러니까 일본이 세계 경제 3대 경제 대국인데
지금 임금 수준은 세계 몇인지 아세요? 제가 정확히 비교해 보시면 22예요. 예. OECD 국가 중에서 22인데 이게 지금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 없어요? 저는 뭐 특정 한 요인이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뭐 그렇게 자, 저는 기시다 총리가 들어서자마자 예. 기업이 임금을 인상하면은 세금을 줄여주고 뭐 여러 가지 우대 정책을 주고 지금 이런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예. 이건 일본판 소득주도 성장이 될 텐데 이것도 족보 없는 정책입니까? 저는 저기가 족보 없는 소득주도 성장을 족보 없는 정책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예요. 예, 저는 제가 아는 법이 내에서는 사실 그 프레임은 저는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2010년대 그러니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예. IMF, OECD가 다 포용 성장을 제시를 했고 예. UN 무역개발회의 IA로 이게 다 임금 주도 성장을 했거든. 임금 주도 성장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나라 상황에 우리나라 상황을 반영해서 이게 소득 주도 성장으로 진화를 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진화를 한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계 소득은 늘리고 이 필수 생계비는 줄여주고 사회 안전망은 확대해서 결국은 각 가게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내수를 활성화하자. 이 정책 기조가 틀렸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첫 단추가 저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제대로 예를 들면 끼워지지 최저임금 않았다. 속도를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뭐 이렇게 지적은 하실 수 있는데 이 기조는 새 정부에서 유지하지 않으실 거냐고. 아니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사회 안전망 확충 이런 부분은 과거 정부 뭐 약간의 강도는 차이가 있지만은 다 해왔죠. 그리고 앞으로 아마 새 정부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득을 높여서 그걸 가지고 성장을 주도하겠다 하는 얘기는 갑자기 소득이 어디서 나오느냐 문제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게 상징적인 정책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표명이 되니까 거기에 관해서 많은 비판 지점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취지에 관해서는 소득을 높여야 된다는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뭐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시간이 너무 짧고. 김태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추경호 기재부 장관 내정자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네, 김포시각 김주영입니다. 지금 국민들 통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예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현오석 기재부 장관이 파티는 끝났다 이런 아주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해서 공공기관을 방망경영으로 매도하고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 매도했다는 표현은 제가 기억을 하기 어려운데 뭐 그런 부분에 매도한 거죠. 왜냐하면 예, 방향성은 있었습니다. 방망경영은 기재부의 지침에 의해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공공 부분에서 기재부 지침에서 의해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알리오 시스템에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오석 당시 이 기재부 장관은 그런 프레임으로 공공기관을 매도했습니다. 그 프레이밍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부총리 후보자님 모두 발언 6쪽을 보니까 공공, 노동, 교육 등 경제 전반 체질 개선을 통해 민간 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명박 정부 공기업 선진화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 여기에 이어서 다시 또 공공, 노동 부분을 적으로 돌리겠다는 신호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공공 부분이 적일 수가 없죠.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광의로 보면은 국민의 공복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 될 그런 곳이고, 다만 여기에는 국민의 혈세가 늘 들어가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엄중한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늘 효율성, 생산성,
이런데 그럼 생각을 해야 된다. 기재부에서 효율성이라든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그동안 경영평가로 목을 죄고 감사원감사를 동원하고 지침으로 해서 모든 것을 그 자율성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노동법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까지도 노사간에 합의했던 부분들을 다 형해하고 부정했던 것이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의 역대 정권들의 공공 부분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앞으로 기재부 장관이 되신다면은 여전히 그런 프레임으로 공공 부분을 적으로 매도하고 또 노동계를 적으로 이렇게 내몰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정 그룹을 무슨 적으로 생각하고 배척시하고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네, 말씀드린 그렇게 대로 믿어도 되는 거죠? 예, 특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늘 우리가 성찰하면서 우리 국민들 위해서 그 기관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기에 관한 끊임없는 자, 자기 그런 물음 부분들이 쇄신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동안 생각합니다. 그 정부의 허구성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공공 부분, 노동 부분을 일방적으로 계획의 대상으로 국민들한테 그렇게 매도를 함으로써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거죠. 거기에 감사원을 동원하고 지침으로 해서 모든 것을 형해화했던 그런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공 부분의 일자리 비중이 지금 OECD 평균 21.3%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 오히려 이런 그 경제 위기 또 저성장 시대에는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혈세가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생산적인 곳에 이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물음은 해야 된다. 자, 저희들이 그렇다면은 그 혈세를 말씀을 하시는데 예. 지금 이제 청와대 용산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그렇게 쓰이는 것은 혈세가 아닌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가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고령화 사회 그리고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가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공기관들 또 금융공공기관들의 임금 피커제 명예퇴직 지침 개선 요구가 그동안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명예퇴직 지침을 한시적으로라도 좀 개선을 해서 고령화에 따른 정년 연장 필요성과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 인사적체 문제를 한꺼번에 좀 다뤄야 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고령자들이 더 많은 노동 시장에 참여하고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문제 인식을 저도 같이 합니다. 다만 임금 피크제 등등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그런 부분으로만 볼 것이냐, 결국은 직무나 능력, 성과에 상응하는 임금 체계가 되면 사실은 그런 걱정이 사실은 훨씬 적습니다. 조금 고령이 되더라도 문제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지금 금융위하고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그 지침에 좀 혼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제가 부분들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년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우리 사회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가장 효율적인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양극화 해소는 우선 기회가 균등하게 가야 되고 거기에 사실은 제대로 된 일자리들이 많이 나서야 되고 예. 나타나야 되고 거기에 모든 사회 운영 시스템이 굉장히 그런데 공정하게 가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그 사회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결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이제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전부 부담을 하게 돼서 문제가 된 거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재정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을 하다가 지금 거의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전담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이 사회 양극화 해소 개정을 신설해서 그 부분으로 해서 양극화를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일자리 안정 자금은 아시다시피 이제
최초의 16%가 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그거를 이제 현장에서 감내가 어려우니까 일자리 안정 자금을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보완해주는 그런 장치였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한 4, 5년 지나면서 일자리 안정 자금은 이제 일종의 효과랄까 수명이 저는 다 했다고 보고 있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예산에서 재정 집행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쓰면서 하는 게 더 맞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경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는 그 법원 판결로 론스타 사건이 다 끝났다고 하지만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론스타 인수의 모든 불법성을 판단한 게 아닙니다. 헐값 매각 여부와 변양 후 뇌물 여부만을 판단한 겁니다. 정확하게 아시고요. 비금융 주력자 부분은 심사 대상 자체가 아니었어요. 된 적도 없어요. 법원에서는. 심도 있게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2003년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금감원이 당시에 확인을 했고, 그래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외환은행 그 론스타의 자본 유치 그 부분을 승인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고 대파는 과정에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ISDS 문제까지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시점에서 후보자가 맡았던 은행 제도과장과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돌아간다면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가 했던 결정을 지금도 똑같이 할 겁니까?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아마 당시로 돌아가도 그 시장 상황에 있었으면은 저는 아마 그렇게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기재부 장관이 된다면 조직의 과장이 말로는 국익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후보자처럼 똑같이 결정하고 처리한다면 잘했다고 칭찬할 겁니까? 저는 거기에 불법성이나 다른 사사로움이 개진되지 않고 나름대로 공적인 판단을 한다면은 저는 실무진의 그런 판단은 존중해줘야 되고, 또 그 판단은 실무진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위에 장관한테도 보고하고 또 관련 기관에 보고하고 이렇게 일은 진행된다. 과장 혼자서 그런 상황을 결정하고 이런 거는 아닐 것이라고 아마 의원님께서도 추론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일말에 그 책임감도 전혀 없는 거에 대해서 더욱더 실망스럽습니다. 만약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ISDS 패소할 경우에는 논점은 왜 론스타 대응 TF가 비금융 주력자 논점을 포기했는가라는 점이 될 겁니다. 대응팀의 일원과 책임자였던 후보자는 직접적인 책임의 당사자가 분명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그런 시각과 그런 관점과 그런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부총리가 만약에 된다면 국제 분쟁 해결에서 우리 정부가 더욱더 불리해질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ISDS 관련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국제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한 10여 년 이상이 된 겁니다. 지금 여러 정부에 걸쳐서 지금까지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초대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경제수석 등 기재부 전직 관료들을 추천 또는 내정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 관심이 더욱더 쏠리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모피아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견제받지 않은 역대 최악의 모피아 권력 전성시대가 열릴 거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따끔한 일침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오해 그리고 또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가릴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의 관료들조차도 기재부를 싫어하고 비판하면서 무서워하는 이유 알고 있습니까? 뭐 아마
예산 관련해서 뭐 그런 평가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은 전부 따고 싶어 하는데 국간 지키는 사람은 그걸 또 엄격히 하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을 걸로 생각하고, 일부는 또 아마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을 위한 배려나 이런 것들이 아마 부족한 것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제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좋은 평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재부가 반대하면 법안뿐만 아니라 어떠한 예산도 통과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각인하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는 그 재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정은 역할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성장 잠재력도 확충을 시켜야 되고, 소득 재분배도 해야 되고, 국민의 생명 안전도 지켜야 되고, 또 경기 관리도 해야 되고, 뭐 등등 복합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네, 뭐 그렇죠. 예. 그런데 후보자는 보수적인 재정 운용, 긴축 재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정 준칙 법안을 발의하고 재정 건전성을 과도하게 주장하면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재정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다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이 부분은 역시 재정은 국민의 혈세로 버티고 있고, 만약에 혈세가 부족하면은 빚입니다. 이런 부분을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출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게 늘 저희들이 고민 지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혹시 제가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보여드렸던 게 있으면 제 생각이 그랬다 하고, 혹시 부족한 거 있으면 또 많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이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자원의 재분배나 소득의 재분배나 경기 활성화나 경제 성장, 긴축 재정이나 재정 건전성을 그런 방식으로 과다하게 주장해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장하는 거와 실제 현실에서는 많이 다르잖아요. 아시다시피. 예, 코로나 그걸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 위기 그리고요. 상황 등에는 예, 그래야 된다고. 기재부 생각합니다. 관료들은 너나 없이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관료 사회에서조차 위화감이 조성돼 있습니다. 경기 침체나 국가적 재난 상황이든 뭐든 간에 초지일관 재정 건전성을 내세우면서 보수적인 재정 운용에만 목을 메고 있다. 그 대표적인 기재부 관료 출신이 바로 후보자다.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제 생각은 뭐 스스로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저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만 제 생각이 일부 오만일 수 있다면은 늘 귀를 열고 말씀도 들어가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재정 건전성에 관한 제 생각은 말씀드린 대로 같습니다. 말해보세요, 다시 한번. 예, 재정은 말씀드렸지만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최후 보루입니다. 건전하게 평소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 대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위기 때 대응도 가능합니다. 이거 다 주도가 건전성만 부여잡고 나갈 거예요? 바로 위기 때 그럴 때 쓰자고 평소에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위기 때 써야죠. 국민들 어려울 때 당연히 재정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위기입니다. 그런데 재정 건전성과 지금 그 재정 준칙이나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 위기 아니고 언제가 위기예요? 예. 위기 때 쓰려고 재정을 여유롭게 조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잘 마무리 알겠습니다. 예, 양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성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대구 동구갑의 유성걸 의원입니다. 먼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 축하드립니다. 후보님, 지금 우리 경제를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인사 말씀에도 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대내외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오르고 있고 민생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 체질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리스크 관리도 하면서 민생 안정, 그리고 국가 미래를 위한 경제 체질 강화,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가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우리 새로이 출범하는 신정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의 방향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짚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데 물가 안정 앞으로 어떻게 하실 기본적인 방향 말씀해 주세요. 예. 의원님께서 뭐 경제 전문가시니까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물가 안정이 경제 복합 형태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결국은 거시적인 정책, 미시적인 정책이 같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중앙은행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잘 하면서 우선 거시적인 정책 대응을 경제 무리 없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급 안정이나 이익과 관련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수단을 활용을 해서 물가 안정을 위한 미시적인 대책도 쫓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 한국은행 인사청문회가 이 자리에서 열렸습니다만 한국은행 총재께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은 경제 정책이 물론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 통화 신용 정책이 이 주무부처는 다르다 하더라도 이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소통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한은 총재하고 자주 소통하시고 하시겠습니까? 예, 기회가 되면은 자주 만날 예정입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세제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사실은 세금은 기본적으로 조세의 원칙에 따라서 제도를 만들고 부가 징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데 이제까지의 세제를 보면은 세금을 너무 정책적 수단으로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세금 본래의 세제 본래의 그런 취지를 넘어서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전반적으로는 조세 원칙을 지키면서 한다고 애를 쓴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부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 지금 기본 방향으로 1년 배제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외에도 단기적으로 주택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인수위에서 지난 3월 31일 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이미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 세제 정상화와 과도한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서 개선해야 될 과제 대표적인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해서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규정 관련 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은 다주택자의 경우에 이 최종 한 주택이 남을 때까지 그때부터 새로이 1세대 1주택으로 산정하는 이 규정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중에서 장기 보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거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신규 주택으로 이렇게 이사를 갈 때에 그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 1세대 1주택 관련돼서 좀 배제를 1년간 하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건 시행령을 고쳐서 이제까지 했던 거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1세대 1주택의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문제 다주택자가 1주택으로 언제 볼 것이냐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현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조정에서 조정 지역으로 옮기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그거를 1주택으로 어떻게 볼 거냐, 거기에 뭐 세대원 전원이 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요건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저는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제 전반에 대해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세제 전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단순히 부동산 세제뿐만 아니라 지금 조특법 관련돼서도 너무 제가 표현하는 대로 하면은 모자이크식으로 돼서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다 보니까 조세의 대원칙이 흐트러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제 개편에 관련돼서 기준과 원칙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우리 의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뭐 조특법은 그런 원칙에서 합니다만은 아시다시피 또 늘 국회라는 곳에서 우리가 여러 또 정책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또 산물이다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양경수 의원님께서 재정 건전성 관련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정이라는 게 쓸 땐 써야 됩니다. 그런데 쓸 때 쓰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써서 다음 세대의 부담을 넘기는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게 재정 준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재정 준칙 저는 지금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재정 준칙 관련해서 여러 법안들이 우리 기재위에도 와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해서 빨리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일영입니다. 우선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재부 후배들도 좋아한다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 같던데. 아무튼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지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난 5년 동안 코로나로 굉장히 어렵고 부동산이 어렸던 시기는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도 큰 성과를 내시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국내외 경제 상황이 쉽지 않으니까 잘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추경이나 물가 상승 또 부동산 관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국민들 관심이 많은 것들이고요. 네. 그 전에 한 가지 지금 인수위 아직 기획조정 분야죠 간사 하고 계신가요? 기획조정 분과 간사 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 당선인하고 매일 이렇게 만나십니까? 요새 청문회 준비 때문에 매일 뵙지는 못하고 뭐 자주 뵙는 그 전에는 편입니다. 거의 매일 뵙고. 자주 뵙는 편입니다. 아니 그래서 저 궁금한 거는 이제 그 부동산도 그렇고 뭐 이런 추경도 이게 당초 공약했던 것보다 이게 좀 방향이 바뀌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대로 할 수는 없겠는데 그런 경우에 이 당선인의 의중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별로 저는 아직 바뀌었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 추경은 뭐 저희들이 지금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니까 그때 한번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에 관해서는 궁금한 건 이제 당선인이 경제 토론할 때 이제 좀 국민들이 걱정했잖아요, 사실 경제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우리 후보자가 부총리가 되면은 경제 분야를 이제 거의 책임을 지시고 이렇게 쭉 이끌어야 되실 것 같은데. 당선인이 그런 경제 분야에 얼마만큼 지금 관여를 하고 계시고 어떤 지시가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당신께서 가지는 기본 철학 기조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말씀을 주시고 또 저희들이 여러 상황을 보고 드리면 거기서 토론도 하시고 그리고 일부는 또 저희들이 건의도 받아서 또 뭐 그게 수정된 또 지침도 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유연하게 소통을 지금까지는 제가 보면은 뭐 잘 하신다. 경제 분야에서 토론하시고 지시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국민들도 궁금해하실까 여쭤봤고요. 그 이제 첫 번째가 추경인데 다른 의원님들도 뭐 질의하셨지만 그냥 간단하게 언제쯤 국회로 넘어올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새 정부 출범하면은 뭐 그렇게 오래지 않은 시간 내에. 그럼 5월 10일이죠? 그러면 한 5월 내로 올 수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빠른 시간 내에. 규모는 대충 어느 정도로 보세요? 아직 이건 뭐 여러 종합적으로 지금 패키지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게 보시죠. 이제 그 소상공인들 그것 때문에 좀 알리 있잖아요. 원래 600만 원 일괄 지급한다고 그랬다가 이제 그 일종의 차등 지원으로 가니까 뭐 확정 발표는 아닙니다만 인수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았죠. 뭐 여러 형태로 지금 검토 중입니다. 여러 형태로요? 네. 뭐 여행, 관광, 전시업도 포함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거기는 당연히 포함돼야 안 되겠습니까? 포함돼야 되겠죠. 예. 그 재원 조달 방안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그 국채 발행 없이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 총 지출 예산 중에 한 49.9% 의무 지출이고 나머지가 재량 지출
한 304조라고 하는데 그것도 보면은 보건복지, 국방, 공공질서, 안전 예산들이거든요. 사실상 이 삭감이 쉽지 않은 건데 어떻게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국채 발행 없이 추경 조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재원을 검토함에 있어서 가용 재원 기금이나 세계행정금 등 하고 지출 구조 조정 이걸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저전 이 국채 발행은 최후순위로 지금 생각을 해야 될 최후의 그런, 국채 발행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다. 국채 발행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 자체를 모든 재원 조달의 가능성을 다 보면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이제 국채 발행 최후순위로 검토한다 하는 얘기. 지금 국채 발행을 한다 안 한다 네, 지금 아직까지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예. 부동산 관계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예. 이 부동산이 이게 이제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그 수요 측면에서는 이제 세제잖아요. 바로 이제 우리 기재부 서관인데 어떻게 종부세는 좀 손을 대실 생각인가요? 폐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당장 종부세를 폐지하기는 어려운 않겠죠. 상황이고요. 그런 시간을 좀 두면서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 이것도 기본적인 이제 연구 논의는 해야 될 때는 됐다. 그런데 이거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또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 검토 하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도 이제 이번에 공약들 하신 거 보면은 세금에서 많이 감면 예, 줄이는 걸로 공약이 예, 되죠. 방향이. 예. 그러면은 종부세도 그렇고 양도세 중과도 그러면은 좀 다운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찾고 계시면. 예, 저희들이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세제를 활용했다는 측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그게 좀 과도하게 지나쳤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정상화가 필요하고 거기에는 양도세, 종부세 문제들도 함께 검토해서 좀 정상화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대차 3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대차 3법도 저 개인적으로는 네. 사실은 비판도 많이 했고 태어나서는 안 될 그런 제도였다. 저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그 제도가 시행되고 한 2년간 왔기 때문에 이 제도에 지금 순응해서 있는 거래자 우리 국민들도 많다. 그 제도가 부당하다고 해서 한꺼번에 그 제도를 다시 돌리면은 또 시장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시장 상황을 봐가지고 뭔가 보완 대책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가장 또 하나가 이제 그 공급 측면에서 그 제 1기 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제 빨리 이렇게 좀 안전진단 이런 걸 좀 없애면서 빨리 추진한다고 그랬다가 다시 이제 중장기 과제로 한다고 그랬다가 다시 이제 특별법 조속 통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일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해서는 좀 혼란스러워요. 거기 사시는 분들도 대단히 좀 혼란스러울 것 같고 우리 부총리로서 나중에 그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일기 신도시 여기는 현재 주택의 노후도나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된 요구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당초 약속한 대로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돼야 된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도 또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일기 신도시 정비에 관한 또 특별법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법적 장치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면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은 지역 주민들의 여망을 좀 담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율이 요새 문제가 되는데 한 1,300원 되고 있잖아요. 2008년 이후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 환율 문제는 어떻게 보시고 적정 환율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그것만 적정 환율 수준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늘 시장의 외환 수급 사정에 따라서 환율도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환율이 이제 늘 이 급변동성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과도하게 변동성이 심할 때 그럴 때는 외환 당국자로서 당연히 시장 안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 대응을 해야 된다. 방치할 수는 없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환율은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지켜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적정 환율 수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또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잘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